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가엔 더위 피하려는 사람들이, 공항엔 여름휴가 떠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나은 기자. 아직도 많이 덥죠? 물놀이하러 온 분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하는 시민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낮에는 이곳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더위 피해서 나온 시민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낮부터 이곳에 나와서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동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놀러 왔어요.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고. 너무 더워서 할 게 없어서 시원하고 네 괜찮아요. 요즘 코로나도 심하고 해서 멀리 가진 않고 가까워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나온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여름 휴관철 본격 시작되면서 공항과 기차역도 아주 붐볐다고요? 여러분은 한강에서 머물라면 네, 오늘 오후 김포공항도 매우 붐볐습니다. 이 더위 피해서 국내 여행 가려는 시민들 때문에 아주 가득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 이곳 김포공항 국내선을 이용하는 시민만 한 26만 명에 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많이 풀린 상황이라 지난해 휴가철보다도 많이 늘어난 숫자고요. 이 KTX를 이번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84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도 오늘처럼 더울까요? 제주도는 태풍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다는데 날씨 예보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이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내일이라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일과 모레 전국에 이제 비 소식이 있어서 낮더위는 조금 풀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0도 안팎을 오갈 거고 이 밤에는 곳곳에 열대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모레면은 조금 약화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JTBC 김나은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에서 보내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렇게 떠났다가 확진돼서 애를 먹었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방역 규정이 다 다른 데다가 현지 숙박비에 비행기 티켓 변경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요. 이 경험담부터 떠나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까지 크로스체크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송윤주 씨는 지난달 어머니와 함께 2주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귀국 직전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가지고 항공이 당장 몇 시간 후였으니까 근데 그 공항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없었어가지고 저희가 다 알아봤어야 됐거든요.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 코로나로 고생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일정은 이제 7박 8일 일정으로 몰디브로 갔고 10일 격리까지 합해서 이제 19일 동안 해외에 있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약국약 먹고 쉬면서 진통제 하나 가지고 이제 버틴 거라서.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간에 다시 음성 확인서를 받거나 열흘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지에서 머물 곳을 구해야 하는 데다 나라마다 방역 규정도 달라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좀 어렵겠다. 현지 숙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7박 8일에 180만 원 정도. 일주일 숙박비가 한 200 좀 넘게 들었던 것 같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문제입니다. 급히 일정을 바꿔야 하다 보니 표를 아예 구할 수 없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아있는 좌석이 거의 7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것도 있었고 웨이리스트에 올려놓고 8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70만 원대 정도에 이제 끊었었어요. 일주일을 미루려고 보니까 그게 이제 표가 38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귀국 날짜가 길게는 열흘 넘게 미뤄지다 보니 국내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시험 하나 원래 귀국하자마자 있었는데 그 10일 연기돼서 못 본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었죠. 현지 숙박비에 항공권 변경비까지 더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빨리 이제 귀국을 하는 걸 원하기도 했고.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냈던 것 같아요. 여행사들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 확진에 대비한 지원 조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현지에서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숙식 비용이라든지 귀국 항공료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여행의 경우 보험에 든다고 해도 병원 치료비 외에 확진 때 체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나라별 입국 규정과 방역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상용 키트와 감기약도 넉넉히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국내 입국 규정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심할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하면 비상의약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달 초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걸로 추정되는 술을 마신 20대 남성과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숨진 남성의 차에서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왔는데요. 오늘 이 남성에게 마약을 건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온 20대 남성 A씨는 차 안에서 경련을 일으킨 뒤 숨졌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봤는데 되게 몸을 많이 떨고 있고 해골 같이 막 그래가지고 2시간 뒤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도 숨을 거뒀습니다. 숨지기 전 가족에게 손님이 준 술 맛이 이상했고 몸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성 손님의 차 안에서는 2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 손님이 술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봤다는 다른 종업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성이 필로폰을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추적 끝에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한 일당 6명이 최근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랑 혹시 어떤 관계신가요? 혹시 숨질 거란 거 알고 계셨나요? 언제부터 몇 명한테 파셨어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다량의 마약을 압수하는 한편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쌓아둔 폐기물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폐기물 야적장 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물을 뿌려도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불은 더 붉게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연기 기둥이 세종시에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줄기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 안쪽은 더 맹렬히 타오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지금 타는데 저걸 그냥 불이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가다시피 하고 했으니까요. 헬기 2대와 소방차 21대가 출동해 2시간 40분 만에 껐습니다. 폐기물이 켜켜이 쌓여 불을 끄는데 어려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야적장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CCTV를 살폈습니다. 누가 불을 지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볕더위에 열이 쌓여 자연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차 위에 올라서 물을 뿌립니다. 어제 불이 난 인천 자동차 개조 공장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공장들이 붙어 있어 9시간 만인 오늘 오전 껐습니다. 8개 업체 공장과 창고 13동이 탔고 불을 끄던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불길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저기 차 지금 바퀴밖에 안 보이지 저기 바퀴 하나 보이지 사람 안 다쳤나?
불은 차를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불을 끄려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북 영동 도로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깔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쪽에 세워둔 구조물이 무너져 덮친 건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폭염에 무섭게 오른 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학과 휴가까지 소상공인들은 참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낮 슈퍼마켓에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학가에서 12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임창훈 씨는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7, 8월 달이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대학가 상권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10시 이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없어요. 유동인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 돼요. 무섭게 오른 물가에 식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자 아예 들여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제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써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냉장고를 띄어내버렸잖아요. 여기 콩나물, 무슨 뭐 햄류 이런 게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임 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도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7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본 이후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는 전달에 비해 0.9% 쪼그라들었는데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은 1997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줄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8차례나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스쿨존 과속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것만 3차례였습니다. 윤 후보자는 가족이 같이 쓰는 차라고 해명했는데 해명까지 포함해서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교통범칙금 자료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횟수만 8차례입니다. 주정차 위반 3차례, 속도 위반 5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만 3차례였습니다. 윤 후보자가 충북 청주 흥덕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1월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삭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속도 위반으로 각각 5만 6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윤 후보자는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과태료 9만 6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 협력정책관 시절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대책을 확립하고 책임져야 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명백한 사과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실제 누가 운전했든 후보자의 불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주의 깊게 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다음 달 4일 열릴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사명 총경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가 공지된 지 2시간 만에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말하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정부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실무자도 경고 같은 경징계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7시 10분 경찰청은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불과 2시간 만에 치안감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인 시도경찰청장급 인사가 뒤집힌 겁니다. 경찰에서는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이전안을 보냈고 서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행안부는 경찰이 대통령이 결재하기도 전에 내용을 공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식 결재 전에 관행적으로 내정안을 발표해왔고 내부적으로는 조율된 안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조사 끝에 사태의 원인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안부에 파견된 A 경무관이 인사 최종안을 책임 있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A 경무관은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인사안을 보낸 담당자입니다. 경찰청은 A 경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경무관은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고위직의 인사 제청을 맡는 조직이 없어 벌어진 일이므로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이른바 내부 총질 논란부터 비대위 요구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 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작 직무대행에게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최승기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 전달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긴 집권 여당이 비대위를 꾸리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크고 복잡한 당원 당규 때문에 비대위 구성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일단 들어봐야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우선 최고위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 무너지면 비대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나옵니다. 사퇴 불가를 고수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치적 가치와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면서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당원상으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만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비대위가 추진되면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엮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소식은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 강원 강릉에서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참고인 사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 걸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누군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그 악성 주술적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받던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참고인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권에서는 숨진 참고인이 이재명 의원 부인인 김혜경 씨의 최측근 배모 씨와 개인 카드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성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현동 제가 정부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감사원장한테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관련된 거 전혀 못 찾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여권에선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자신의 선대본부장 출신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공간이 점점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도 글도 디지털 공간에 남기니까 생전에 남긴 것들을 모두 모아서 온라인에 정리하는 추모관이 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방식인지 플랫폼 뉴스를 전하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 방식으로 토스트를 구웠는데 그런 맛은 안 나더라. 정말 아버지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듯하다. 돌사진 찍을 때 아버지께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에 느껴져 슬펐습니다. 2006년 6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구지회 씨. 갑작스러웠던 이별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강아지한테 설명을 못하니까 하염없이 계속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문 앞에서. 잠도 문 앞에서 자고. 사진과 추억을 보관하기 위해 추모 블로그를 만든 지 벌써 16년. 블로그 서버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오래 가지 않을까. 아버지의 예전 글과 기사들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반갑죠.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었나? 그래서 너무 새롭죠. 그 글을 읽으면서 의외의 아버지의 모습도 한번 알게 되고. 한 공간에 담긴 구지회 씨의 인생. 예상치 못한 손님들도 계속 찾아옵니다. 신입일 때 구 박사님이 해주셨던 좋은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제 진로를 묻는 학생에게 활용했어요. 별의별 엉뚱한 질문들을 던지면 귀찮기도 하셨을 법한데 별기 과학자님의 친절한 답변에 과학자의 길을 걷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정승 죽으면은 정승 장례식은 안 오고 정승 뭐 애가 죽거나 개가 죽으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안 좋았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2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박세희 씨. 모든 순간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고 하다못해 이제 양치를 할 때도 생각나기 때문에 일상을 잠식한 어머니의 기억을 추모 공간에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를 안 하면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모든 순간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감정을 다스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어머니. 사회적 업적이 있진 않으셨는데 뭐 저 개인에게는 뭐 거의 세상의 전부 같은 존재셨죠. 세상에 남긴 흔적이 많지 않아 더 아쉽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흔적 없이 살다 가는데 그 매일의 작은 삶들이 되게 소중하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복지부가 만든 온라인 추모와 성묘 서비스. 지난해 이용객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비대면 명절을 넘어 가족과 친척이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자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고인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가족들의 기억을 나눌 수 있게 한 겁니다. 외국에선 이런 서비스의 인기가 높습니다. 장례식 등의 추모 의례만으론 고인의 인생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아쉬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을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기념관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살아생전 삶의 공간이었던 소셜미디어 계정이 그대로 기념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애도 방식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흔적 쫓으면서 슬퍼할 거냐고. 가신 분은 가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위안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이걸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항상 아버지의 사진이나 뭐 아버지의 자료가 제 인생과 같이, 제 삶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JTBC 구혜진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유럽과 남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원숭이 두창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에서 원숭이 두창에 걸려 입원 치료 중이던 40대 남성이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원숭이 두창 관련 사망자가 1명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이 여러 나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박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원숭이 두창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The case is a 31-year-old Filipino national who arrived from abroad last July 19. 미국도 비상입니다. 미국 뉴욕주와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an Francisco clearly is, based on the data, the city that needs it the most.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이번 유행이 시작된 5월부터 지난 27일까지 78개국에서 18,000건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번에 유럽과 남미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전까진 아프리카에서만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원숭이 두창 치명률은 1에서 10% 정도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선진국에선 치명률이 낮은 편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통상 열이 나고 발열 하루에서 사흘 뒤에는 발진이 나타납니다. WHO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보통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어린이, 면역 관련 기저질환자 등은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한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무려 1조 5천억 넘게 쌓인 복권 추첨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워낙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추첨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줄을 서서 복권을 샀는데요. 과연 이번엔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10억 달러가 넘은 복권 당첨금은 전광판에 제대로 표시조차 안 됩니다. 지난 4월 이후 29차례 1등이 나오지 않은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은 12억 8천만 달러까지 당첨금이 쌓였습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돈이 걸리자 오늘 하루 전국에서 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Yesterday, when it bounced up to $1 billion. Yes. 복권을 산 이들은 저마다 즐거운 상상에 빠졌습니다. Gosh, all of that money, you could do so much with it. Buy my son a house, my daughter a house, pay off my student loans. 1에서 70까지 숫자 중 5개를 고르고 메가볼로 불리는 1에서 25까지 숫자를 하나 더 고르는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3억 300만 분의 1입니다. 연금 방식으로 30년에 걸쳐 나눠봤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추첨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외국인이나 관광객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20달러를 주고 복권을 사봤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주인공이 과연 나올지는 이제 5시간 정도 후 결정됩니다. 밤 11시 추첨 결과를 공개한 복권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1등이 안 나올 경우 당첨금은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까지 오르며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소득과 학력이 정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는 동서를 막론하고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강남 좌파란 말도 바로 소득과 학력을 정치적인 성향과 연결하는 단어기도 하죠.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치르고 있는 이재명 의원 다시 한번 공을 띄웠습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굶김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관계 때문에. 자, 이 말이 왜 나왔냐? 그간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내세워왔는데 진보적이되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부자를 배제하는 느낌이 안 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매우 논쟁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 안팎에서 모두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대표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저학력, 저소득층이 언론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라면서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말이 나왔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편가르기,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저학력, 저소득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자, 공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의원 오늘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반서민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왜곡된 정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틀린 말 했습니까? 또 트위터에도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뽑았다. 분석 기사를 캡처하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은 정보를 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할 순간에 변명, 언론을 탓하고 국민을 탓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일 그 섬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핵관,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섬은 여의도를 말하는 거죠. 네, 울릉도를 방문하면서부터 그 섬 비유가 시작됐죠. 그 섬에서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을 빗댄 비판이 있었고 또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지역의 당원들이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한다 이렇게 적기도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3탄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면서 노래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가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음악이죠. 디즈니 노래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말. 가사를 보니까요. 세월이 흘러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 먹구름이 가려도 기다려. 해 뜨는 저 밝은 새날. 네,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복잡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섬 시리즈는 기성 정치권과의 거리두기, 차별화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 섬, 여의도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영선이니까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도 얼마 전까지 그 섬의 가장 중심에서 정치를 했었죠. 또 그 섬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장외 정치로 계속 존재감을 높이는 전략, 결국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이 개봉 나흘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한 이순신 시리즈의 첫 번째 명량의 흥행을 두 번째 이야기 한산이 이어받을지도 관심인데요.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께서 명국으로 귀부를 생각하시고 이 땅의 운명은 대체 육지에선 패전 소식만 전해지고 의주까지 피난을 간 선조가 망명을 고민하던 시기. 바다에서 완전한 승리가 필요했던 건 폐색이 짙은 전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땅 위의 전술인 하객진을 바다에 펼쳤고 배로 성을 쌓아 왜구를 공격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서 찍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날씨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 400m 스케이트장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VFX 세트장으로 꾸렸어요. 그래픽으로 완성된 바다 위 대첩은 관객들의 마음도 흔들어 놨는데 개봉 나흘 차인 오늘 100만을 넘어 오늘 오후 3시 기준 140만을 기록했습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러 왔어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이제 뭐 영화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권해줘가지고. 이순신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은 지난달엔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형사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한 달 사이 두 편의 주연작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배우를 매개로 두 영화의 세계관을 잇는 관객마저 생겼습니다. 이순신 시리즈는 첫 편은 최민식, 두 번째 한산은 박해일,
내년 개봉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노량에선 김윤석이 각각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시리즈의 첫 번째인 명량은 역대 최다 관객인 1,700만 명을 동원했는데 두 번째인 한산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재난 상황을 다룬 영화 비상선언,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안기부 차장들을 다룬 영화 헌트가 연이어 개봉을 앞둔 상황. 한산의 흥행 여부는 이번 주말 관객 수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밤에 우린 눈부시게